안녕하세요. 시작이 조금 늦었네요. 네. 저 오늘은 이제 132페이지부터 아마 진도 나갈 차례 같은데 132페이지 맞네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 갈 건데 혹시 이제 제가 전번 주에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게 올해 바뀔지도 모른다 아마 그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뀔지 모르는데 재산세는 아마 작년하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작년하고 똑같이 갈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입법 예고가 됐어요.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법 개정안이 떴는데 어떻게 떴냐 하면 2024를 2025로만 바꾸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퍼센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아마 재산세는 이걸 그대로 가도 되는데 종부세는 아직은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종부세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재산세는 지금 입법 예고만 돼 있고 그거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통과돼요. 통과되니까 그냥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43, 44, 45로 올해도 그대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132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과세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걸 먼저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의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 화면을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화면을 딱 보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저걸 설명을 할까 하는데 지금 그 설명이 바로 요 설명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이게 고지서예요. 납부고지서. 이제 세금 고지서인데 이 고지서를 이제 문장으로 바꿔놓은 게 그 앞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내용이에요. 그럼 양가로 1번 지문을 먼저 보고 다시 납부고지서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럼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쳐서 몇 장으로 만들어놨냐인가? 한 장. 자, 한 장으로 만들었네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그런데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다시 종합합산 토지와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봐보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 토지의 세액과 별도합산 토지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안 돼요. 주택에 대한 세금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이 세 개를 모두 더해서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에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계산했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 또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 계산 구조를 계산식을 써주고 전체 세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기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은 토지에 대한 세금과 주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뭐 하여 그런 말인가? 합하여, 합산.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세금을 계산하려면 우리 앞에서 과세 표준을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러면 공시 가격에 합계해서 빼기 얼마를 빼고 12억을 빼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 그럼 그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액을 구하려면 과세 표준에 뭘 곱하면 되고 세율. 그래서요 세 구하는 것은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시면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세액은 과세 표준을 먼저 이렇게 구했으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하시면 이렇게 하면 세금의 액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세율. 이제부터는 세율을 어떤 식으로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세율을 익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을 먼저 보죠. 양가라 1번 세율에서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었을 때, 자 개인이 2주택 이하라고 했으니까 주택을 몇 개는 된다는 이야기인가? 2개까지. 그럼 1개든지 2개든지. 그럼 여기서는 세대별로 2개라겠는가요? 그 사람이 2개인가요? 그 사람이 2개. 여기는 그 사람이 2개예요. 근데 앞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한 사람이 집 하나든가요? 1세대가 하나든가? 1세대. 거기는 1세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12억을 뺄 건지 9억을 뺄 건지 결정하고, 세율을 곱할 때는 그 사람이 2개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율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걸 앞에 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밑에 표를 한번 딱 봐보세요. 과세 표준이 3억 이하. 그럼 공시 가격에서 2주택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2주택이라면 1세대 2주택이라면 공시 가격을 합해가지고 얼마를 빼고, 2주택이라면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 해서 나온 그 과세 표준이 3억 이하가 되며, 그 금액이 3억 이하가 되면 이 말이에요. 여기는 과세 표준 3억 이하라는 거, 그 사람 집값이 3억 이하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면 내가 가진 걸 합쳐서 9억을 빼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까지 곱하기 해서 나온 액수가 과세 표준이요. 그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3억 이하가 되면, 그러면 3억 이하가 되면 세율은 1000분의 5. 그러면 1000분의 5를 퍼센트로 바꿔봐요. 0.5. 그럼 가장 낮은 건 0.5. 이제 가장 높은 건 과세 표준이 94억을 초과하며, 그 집값이 94억이 아니라 일단 빼고 곱하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과세 표준이 94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27. 그럼 1000분의 27을 퍼센트로 다시 바꿔봐요. 2.7. 그럼 0.5에서 2.7%의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주택수가 3개부터는 3개, 4개, 5개, 3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장 낮은 세율은 0.5. 여기도 3억, 여기 앞에 과세 표현 똑같죠. 3억 이하, 94억 초가 똑같은데 가장 낮은 건 0.5, 이제 가장 높은 걸 봐보세요. 3주택 이상이면 제일 높은 게 1000분의 50. 1000분의 50이면 퍼센트로 5%. 자, 5%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0.5에서 2.7,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5%의 세율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뭐 하는 방법밖에 없겠는가?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뭐 시험 볼 때 이걸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뭐라. 예를 들어서 2주택 이하를 소유했을 때는 0.5에서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내요. 이게 세율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너 이거 뭔 말이야 지금. 아니 몇 프로 내가 어떻게 알아? 막 그래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0.5에서 5%,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2.7%. 이게 개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 개인 자기가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른쪽 3번으로 이제 가봐요. 3번은 이제 법인이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 재산세에서 개인이 소유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세율은 달라지든가요? 세율은 같은가요? 재산세에서는 소유가 이 물건 주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똑같다?
그럼 앞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 법인, 소유의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그럼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는 개인, 법인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졌는가요? 과세 표준은 똑같은가요?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와 과세 표준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빼줄 때 얼마를 빼주고 0을 빼고 법인은 0을 빼고 개인이었을 때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9억을 빼고 법인이면 0을 빼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 과세 표준 계산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도 개인 법인 똑같고 세율을 적용할 때도 개인 법인 똑같고 재산세에서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세율이 달라져 버린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중에 시험은 여기만 보세요. 디귿번 여기만 보세요. 일반 법인이 소유했을 때 세율, 일반 법인이 소유했을 때의 세율로 가봐. 이제 일반 법인이 2주택을 그러면 우리 개인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세율은 0.5에서 2.7 법인들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그러면 2.7 그다음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은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5 그런데 3주택 이상을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은 5%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도 빼주는 거 없이 바로 세금을 계산할 준비를 하고 세율도 개인의 세율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세율로 가겠습니다. 개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그럼 일반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라, 비례세율을 적용해라. 이런 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 비례세율이에요. 법인들은 비례세율로 만약에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야 되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들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자,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익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초과 누진세래요. 그래서 무조건 법인이라고 해서 초과 누진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익법인을 제외한 일반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공익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제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다. 그럼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 경우는 개인의 세율 중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줘요.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건 0.5에서 2.7% 요게 낮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이 적용한 세율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2주택 이하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세율 암기를 한번 다시 해봐요. 직접 이제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개인들이 2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0.5에서 2.7, 개인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5. 근데 일반 법인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2.7,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5%.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거 0.5에서 2.7.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도 0.5에서 2.7.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 개인의 세율과 똑같이 하시면 돼.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그럼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개인의 세율만 기억하시고 일반 법인이었을 때는 개인의 세율 중에서 낮은 걸 택해라, 제일 높은 걸 택해라. 제일 높은 거요. 그러면 개인의 요 세율 요 두 개만 딱 기억하시고 일반 법인은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싹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제 토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 토지는 잠깐 보류하시고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공익목적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세율 중에서 더 높은 걸 택해라, 낮은 걸 택해라. 낮은 거. 그러면 0.5에서 2.7. 오, 맞았네. 네. 세 번째요. 3주택 이상인 개인이에요. 3주택이 넘었으니까 0.5에서 5. 그러면 1000분의 5에서 50. 그 다음에 개인이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그러면 개인의 세율 중에서 더 낮은 거 0.5에서 2.7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나와봤자 세율 문제 나와봤자 개인 세율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내줘요. 이제 양가라 2번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요 지문 나오면 무조건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문이 나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주택을 제가 이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이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주택인데 이 주택의 금액이 대략 공시 가격으로 20억짜리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럼 20억짜리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먼저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먼저 물리는가요?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물리는가요? 재산세가 몇 월 달에 먼저 물리고 7월하고 9월 달에 반반 나오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몇 월 달에 다시 물리고 12월 달. 그럼 해결했네요. 먼저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 재산세는 이게 전체가 20억이면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린다. 기준금액이요.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2억을 초과한 부분이니까 12억까지만 재산세를 물리는가요? 전체 2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리게 되는가요? 자, 재산세는 먼저 2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려라. 12억까지만 재산세를 물려라. 아니 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요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재산세에서 문제 풀 때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에다가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가지고 바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20억에다가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 해서 바로 계산으로 빼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뭔가 빼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20억에 대해서 계산해라. 12억 빼고 계산해라. 20억 전체. 먼저 이렇게 20억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가 먼저 부과가 돼요. 재산세가 과세가 먼저 돼. 2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먼저 과세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전체 20억 중에서 얼마 빼고 계산하고 12억. 자, 12억을 빼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여기까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종부세가 이렇게 과세가 돼요.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고 재산세도 부과되니까 12억 초과분은 세금이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두 번. 재산세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딱 하나만 물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물리니까 잘못하면 이중과세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12억 초과분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무슨 세를 빼주겠다는 얘기인가?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12억 초과분에 납부했던 재산세를 빼고 종부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그럼 주택분 과세,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전체 중에 얼마 초과분? 12억 초과. 그럼 이 부분이죠. 12억 초과에 대하여 12억 초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있으면,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를 뭐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빼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종부세 계산할 때 빼드리면 이제 빼줬으니까 이중과세다, 이중과세는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재산세는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 중에 우리 지역 사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50%만큼 더 할증을 해서 더 세금을 더 냈는데, 그럼 내가 세금을 더 낸 50% 가감해서 낸 것을 그걸 빼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로에다 다시 또 써놨네요. 가로에서 뭐라고 썼냐면, 가감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세금을 냈더라면 재산세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돼 가지고 납부해가 적용된 세금이라면, 이 말은 적용이 돼 가지고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적용된 세액을 뭐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공제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 가지고 내가 세금을 냈더라면 그 사람에게는 종부세 계산할 때 가감된 것을 빼준다, 가감 전에 걸 빼준다. 가감된 것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 또 뭐라고 또 국민들이 또 정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나는 재산세에서 옛날에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상한이 적용이 돼가지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서 내가 세금을 냈던 게 있으면 그 상한을 적용해서 냈던 세금을 또 그걸 빼주냐? 그랬더니 네, 상한제가 적용이 됐으며 적용된 세금을 그걸 빼주겠다. 그걸 빼주겠다. 그래요. 이게 자꾸 국민들이 정부에게 그냥 태클을 걸어. 아, 이거 빼줘라. 너 이거 했냐? 제대로 했냐? 이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하고 막 따지니까 정부가 따지는 걸 못 따지게 하려고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주택분 상한제를 폐지시켜버리니까 이제 따지려면 따져봐라. 그걸 당신 세부담의 상한 적용 안 해서 냈지 않냐고. 아니, 세부담 상한을 적용도 안 했으면서 뭔 소리 하시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따지니까 법을 바꿔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재산세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따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따지니까 법을 자꾸 여기다 늘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냥 말 나온 거 잘라버려.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하게. 아니,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 가로에다가 딱 넣고 실제 납부한 세금을 빼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써놓고 이렇게 막 글을 쓰니까 계속 불만을 표시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시했는가 안 했는가?
했잖아요. 하니까 정부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따지니까 정부는 그걸 못 따지게 하려고 세부담의 상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 범위 내에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라면 내가 세금 더 낸 거, 그 세금 더 추가로 낸 것까지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려해서 빼주냐? 그랬더니 네, 그거 고려해서 빼드리겠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것만 답으로 내냐면 요 지문만 답으로 딱 내요. 여기만. 적용이 된 걸 빼주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부가 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가요? 네. 알았어요. 적용된 거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낸 게 있으면 너 빼줄 때 뭐 빼줄래? 적용된 거 빼줄래? 적용되기 전에 거 빼줄래? 그러면 적용된 거 빼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하는 이제 막 불만을 표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안 빼준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중과세라고 너 이거 재산세도 물리고 종부세도 물리고 이중으로 물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빼준다. 종부세 계산할 때 이미 재산세로 냈던 세금이 있으면 요건 빼준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그러면 내가 추가로 더 낸 거 있으면 더 낸 거 빼주냐. 네, 그것도 빼준다. 그랬더니 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서 낸 게 있으면 그것도 빼주냐. 네, 그것도 빼준다. 그럼 무조건 실제 내가 뭐 했던 걸 빼준다는 얘기인가? 납부했던 걸 그걸 빼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추가로 더 낸 게 있으면 더 낸 걸 반영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양가랑 2번이 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지를 아실 거예요. 양가랑 2번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 지문은 나올 때마다 정답이었어요. 작년에도 이 지문이 혹시나 나오면 이게 답이니까 그냥 이 지문만 나오면 그냥 답이라고 동그라미 쳐버리세요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데 저 지문이 나왔는데 진짜 답이었어요. 종부세 2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요거 하나가 정답이었어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에 이제부터는 주택의 수를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요? 종부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가요? 주택에 대한 뭐? 과세 표준 배우는가요? 세율 배우는가요? 세율 뭘 배운지를 알아야죠 지금. 아니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럼 개인이 제가 이제 주택을 몇 개면 주택이 몇 개 이하이면 여기 나왔는가요? 2개 이하이면 2개 이하이면 또 몇 개가 넘어가면 3개 이상이면 그럼 주택 수가 2개냐 3개냐 1개냐에 따라서 세율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주택 수를 2개냐 3개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 세율을 적용할 때 2개일 때와 3개일 때는 세율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제 봐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집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는 어떻게 판단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시겠습니다. 각자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이 하나 있으면 나는 집이 몇 개 있는 사람인가? 2개. 하나라고 해서 세금 만약에 내가 집이 2개가 있고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가 되는가? 3개. 3개니까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2주택이라고 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그건 세금 상담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중개사고 터지네요. 중개사고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뭔지 알죠? 물어줄 일만 생기죠. 그러니까 사고 안 터지게 지금 잘 배우셔야 돼요. 시험은 시험이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냥 내 재산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중에 한 사람만 집으로 봐라. 각자 집으로 봐라. 각자 집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바꿔볼게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이에요. 그때도 각각 집이 하나씩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다가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다가구는 몇 개 집으로 봐라? 한 개. 여기는 한 개의 주택으로만 봐라. 다가구는 한 개로만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 번째, 다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다음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랬어요. 자,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일단 우리 앞에서 잠깐 배운 거 있죠. 무슨 법에서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법률로 특별히 정한 주택들은 그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면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요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2개냐 3개냐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예요. 들어가는데 일단 원칙은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아니 내가 상속을 받아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도 이것도 주택수에다 넣으면 나는 어쩌라고요 막 이렇게 따졌어. 나는 어쩌라고요 하고 따지니까 정부가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안 된 집은 빼드릴게요. 자, 상속을 받고 나서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겠다. 5년.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다음에 이번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주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A라는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이 이렇게 2개가 됐어. 그런데 A주택은 예를 들을게요. A주택은 지금 8억짜리 집이에요. 공시가격이 지금 시세가 아니라 이거 그냥 사례니까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A주택은 8억짜리고 상속받은 집은 5억짜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 2개를 더하면 내가 이 2개를 더하면 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얼마란 얘기인가? 13억. 13억인데 여기서 뺄 때 자, 일단 이 사람은 집이 1개인가요? 2개인가요? 2개죠. 그런데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됐더라면 주택수를 2개로 봐라? 하나로 봐라? 하나로 보니까 12억을 빼고 그럼 이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상속주택은 5년 동안 하나로 봐라고 그랬어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을 적용할 때 이 사람은 2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라? 1주택으로 보고 적용해라? 1주택. 5년이 안 됐을 때는 1주택의 세율. 그러면 2주택, 1주택 어차피 똑같아요. 2개 이하니까. 그러면 1주택으로 보라겠으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빠진다?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없다고 보고 주택 1개만 있다고 보고 1개의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주택이 몇 개로 보고 계산해야 되는가? 2개. 자, 5년이 지나버리면 여기는 12억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를 빼야 되고? 9억을 빼고 세율도 몇 개 집으로 보고 계산하고 2개로 보고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더라도 내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인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을 받은 주택이 내 지분이 40%가 넘지 않았을 때는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속받은 집은 몇 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주택수 계산해서 빠진다. 5년 동안. 그런데 금액은 자, 앞에요. 요 전체 금액은 빼주는가요? 금액은 그대로 합산되는가요? 합산돼. 조심해야 돼요. 상속받은 주택은 원래는 종부세를 물려야 돼. 물려야 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적용할 때만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주택수 계산에서만 빠지는 거지 세금 계산 자체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금액을 더하기 해서 5년 동안은 요 집은 있는 걸로 보고 계산해라. 없다고 보고 계산해라. 없다고. 그러면 한 개 가진 걸로 보고 12억을 빼고 세율도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의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수토지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네. 내 땅에다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에다가 누군가가 거기다 주택을 신축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네. 그러면 그 땅은 주택의 땅이 되는가요? 그냥 땅이 되는가요? 주택이 땅이죠. 주택이 있잖아요. 위에 땅 위에 주택이 있잖아요. 땅 위에 주택이 있으니까 주택의 땅이요. 주택의 땅이니까 그 땅의 가격도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더하기를 해. 더하기를 하되 주택수 계산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는 1개로 보고 계산해라, 2개로 보고 계산해라, 1개로 보고. 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해석할 때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암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이제 네 번째. 제가 A라는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주택을 이사 가려고 B라는 주택을 새로 취득했어. 이거는 A주택은 옛날 집이고 이번에 이거는 새로운 집이고, 그러면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B라는 집을 먼저 샀어. 먼저 사고 A주택을 아직 팔지 못했네. 그러면 A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이 5억이고 B주택이 5억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보니까 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얼만데? 10억. 10억이네. 10억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주택,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주택을 몇 년 안에 판다고 하면은 주택수 계산에서는 빼준다. 3년. 그러면 3년 안에 이 A주택을 판다고 내가 신청을 하면은 정부는 여기서 12억을 빼고 종부세를 계산해줘.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적용할 때 이 세율은 주택이 2개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산해라, 1개만 가진 걸로 보고 계산해라. 1개. 3년 안에 옛날 집을 판다고 했을 때는 주택수 1개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미음으로 가보세요. 미음번에서 그 A의 공시가격 3억 이하를 4억으로 바꾸세요. 지방의 저가주 이거 개정할 때 잠깐만 다시 정정할 때 어떻게 정정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개정이 된 걸 정정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개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되든가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공시보도 배웠죠. 말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말소할 때 말소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 자, 빨간색으로 줄을 몇 개를 긋고 두 줄 긋고 밑에가 보이게 해야 된가 안 보이게 해야 된가? 보이게 하죠. 밑에가 보이게 해놓고 밑에 위에다가 수정한 것을 위에다 써라, 밑에다 써라. 자, 수정하는 거 자기 마음 아니에요? 나중에 계약서 수정하실 때 잘못하면 계약서 오류예요. 작성 오류예요. 이거는 자 여기 중개사 공시법 시간에 다 배웠어야 돼. 말소하는 거. 두 줄로 긋고 가늘게 두 줄로 긋고, 그 말은 밑에가 어떻게 수정됐는가를 보이게 해놓고 이번에 새로 바꿀 내용을 위쪽에다 써라, 아래쪽에다 써라? 위쪽에다가. 그럼 여기가 이제 3억이니까 3억을 4억으로 이렇게 4억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여기 3억으로 돼 있으니까 3억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다 4억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숫자를 수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봐요.
이제 숫자를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이걸 수정할 때 이걸 4자로 바꾼다고 여기만 이렇게 하고 이걸 4로 바꾸시면 큰일 나요. 이 숫자는 전체를 다 정정을 할 때 그대로 다 이렇게 숫자를 다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밑에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법정에 가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정을 하셨을 때는, 수기로 정정하셨을 때는 두 사람 확인 날인을 꼭 여기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둘이 확인했다는 건 날인을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정정할 때는요, 이거 그냥 본인이 알아서 두 줄 긋고 위에다 쓰고 화이트로 지우지 마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정이 된 것은, 그의 개정이 된 것은 시험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시험 볼 수 있어. 근데 화이트로 지워버리면 밑에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3억짜리가 4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지방의 저가주택은 예전에는 3억이었는데 이제는 4억이 안 된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른쪽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로 가보시죠. 1세대 1주택,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출제돼요. 시험에 나올 때마다 출제돼요. 1세대 1주택, 여기를 조심하세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니까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는가요? 우리 가족이 통틀어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받는가요? 통틀어서. 나가 아니에요. 1세대예요. 1세대가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그 세액공제는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중복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세대 2주택이라면 세액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작년 시험을 어떻게 나오냐면,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나왔어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각의 주택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이 하나다, 두 개다? 두 개니까 세액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문제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합격시키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반영하면 절대 문제 못 풀어요. 내 생각대로 풀려면 그건 시험을 아예 못 봐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문구대로만 해석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그 세액공제는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세액공제를 원칙은 받는다, 못 받는다? 원칙은 못 받아요. 원칙은 못 받는데,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소유 신청을 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작년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는 원칙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단독 소유로 신청하시면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이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럼 나이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이제 나이는 60이 넘으셔야 돼요. 자, 나이는 60이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돼요. 자, 나이는 몇 세 넘어야 되고, 60 넘어야 되고, 보유는 5년. 5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토지는 못 받아. 그런데 문제를 또 어떻게 내냐면 60 이상인 거주자가 이렇게 내. 60이 넘은 거주자가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그때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도 안 돼요. 왜?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토지는 절대 안 돼요.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거예요.
1세대 오로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2주택자도 안 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면 그랬는가? 6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단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개념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몇 세 넘어야 되고 60이 넘으셔야 돼요. 자, 이제 60은 넘고 65세 미만이면 65세 미만이면 65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러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은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그러면 65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70세는 안 들어가죠.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은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분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기도 보니까 1세대 1주택에서 여기서 또 보니까 뭐 주택수 막 나오고 그러죠. 주택수 또 나와요. 근데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3번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랬어요.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5년 이상. 5년 이상을 보유하는데 여기서도 누구만 그래야 된가? 반드시 1세대 1주택자. 언제나 요거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는 몇 년 넘어야 되고 5년 이상 넘으셔야 돼요. 그러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랬으니까 10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5년에서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하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50%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유 기간하고 연령하고 두 개를 다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80%. 그럼 이제 연습해 보죠. 칠판만 보세요. 여기서는 세액공제 요건은 충족됐다. 세액공제 요건은 충족됐다는 이야기는 나이가 몇 세 넘었다? 60세. 보유 몇 년 넘었다? 5년 넘었다. 자, 됐죠요? 그럼 현재 60세 안 보고 가세요. 자, 60세면 몇 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 맞았네. 자, 65세라고 하면 발음 정확히 하죠. 65세라면 30%. 맞았네요. 10년을 보유했으면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틀렸네 이거. 그 다음에 15년을 보유했을 때는 50. 틀렸네 이거. 자, 70이면 몇 프로? 70, 40. 15년이면 50. 두 개 더하면 80. 오, 더하기 잘하네요. 두 개 더하니까 이걸 90이라 하신 분이 있어. 90 아니에요? 90 안 돼. 아니 이거 두 개 더하는데 왜 50, 40 더하니까 90 맞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80이에요. 왜? 최고 한도 적용을 받으니까 90까지 못 가요. 아무리 많이 가도 80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놓고 이제 기역, 니은을 답으로 딱 체크했어요. 이렇게 다 체크했어. 이제 다행히 옳은 것 찾으라 해서 맞았어. 그런데 여기를 옳지 않는 걸로 딱 해놔버리면 디귿, 니을, 미음이니까 디귿, 니을, 미음 답이 없네. 이제요 골차법 다행이죠요. 우연의 일치로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를 과거 이제 요 문제를 한 2년 전인가 학원 모의고사로 임기훈 선생님이 이걸 모의고사로 출제한 거예요. 이걸 모의고사로 출제할 때 그때는 여기를 옳지 않는 걸로 해놨어. 옳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건 찾으라 했는데 거의 대부분 1번 찍어놨어.
다 암겠다고. 나 이건 알지 하고 막 이런 다 풀었는데 많은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모의고사 출제 못하게 하려고 책에다 수록해놨어. 교재 수록하면 모의고사 못 내거든요. 책에 있는 문제는 절대로 똑같은 문제는 모의고사의 한 문제도 세법은 저희가 출제하지 않아요. 제가 모의고사 혹시라도 책에 있는 문제를 베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X 꺼버려요. 이건 출제하면 다시 출제하라고. 이런 문제는 안 된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수정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27일 날 시험 보실 때 이제 새로 교재에 없었던 문제들이 아마 주로 출제될 거예요. 137쪽으로 한번 가보죠.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문제. 이 부분이 32에 35에 연속으로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공동명의 1주택이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 1인 세대원종 나. 이제 여기서 1인 하면 본인을 생각하세요. 나와 나의 누가 배우자, 나와 내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이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뒤에는요.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을 통틀어서 집은 몇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하나인데 그 집을 나하고 누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배우자. 나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만. 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요 말 뜻이 공동명의 1주택이면 여기서는 이제 원칙 볼게요. 공동명의 1주택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으로 봐라, 각자 주택으로 봐라. 종부세에서는 각각 주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 주택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1세대 주택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인가? 2개.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1세대 2주택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1세대 2주택이면 앞에서 우리 1세대 2주택이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9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세금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공동명의를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요.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면은 이제는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니까 전체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얼마를 빼주면 되고 12억을 빼주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 앞에 있네요. 공동명의 1주택이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여기서는 1세대 2주택이니까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누구만 받을 수 있다 했는가? 1주택. 그럼 받을 수 없다. 없죠. 그런데 이제 단독 소유로 바꿨으니까요. 공동명의를 단독 소유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이걸 낸 거예요. 공동명의를 단독 소유로 신청해서 단독 명의로 바꿔 놓으시면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과세 표준 계산할 때도 얼마를 빼주고 12억을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 뜻이 애매하게 써놓은 거예요. 해당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을 공동 소유가 아니라 부부 중에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해서 한 사람 소유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한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종부세에서만 가능하다, 재산세에서도 가능하다.
오로지 종부세만 가능해. 그러면 양도소득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또 어떻게 냈냐면, 결혼하기 전에, 자, 혼인하기 전에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배우자가 집을 나와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는, 주택을 한 개씩 가진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는 단독 소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그거. 그게 2년 전 정답이었어요. 그게 2년 전 정답이에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는 단독 소유 신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각각 집을 가진 사람이 결혼했을 때는 단독 소유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이건 공동명의 아니에요. 각자 소유예요. 각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각자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혼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특혜를 주고 10년. 그걸 제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없는 걸.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그걸 모의고사를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한 5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넣어봤어요. 그냥 양도소득세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부모를 모셨을 때는, 내가 부모를 모셔서 내도 집이 하나 있고 내 부모도 집이 있는데 한 개씩 가진 부모를 모셔가지고 세대를 합쳤을 때는 몇 년 동안은 특혜를 준다? 10년.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똑같아요. 그럼 공동명의 1주택을 단독 소유로, 이렇게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이 말은 곧 단독 소유로 신청하면은 이제는 주택을 2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보고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부터 나와요. 자, 납세 의무자 특례 신청을 하며, 여기서 특례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공동 소유를 어떻게 신청하면, 그렇죠, 단독 소유로 신청하면 이 말이에요.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단독 소유로 신청하시면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이제 거기에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양가로 3번 먼저 가볼게요. 자,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얼마를 빼주고? 12억. 1주택하고 똑같이 봐. 12억 빼주고. 그 다음에 1주택으로 봐서 연령별 세액공제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 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황 봐서 하셔야 돼요. 상황 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신청한 게 유리하시고, 일정 금액이 안 되면 신청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 금액이 대략 한 17억 정도 돼요. 그건 나중에 일하실 때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략 이제 한 17억 정도 안 되면은 단독 소유로 신청하시면 세금이 더 나와. 공동 소유면 각자, 예를 들어 16억이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6억이면 집 한 채 16억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각자 50%씩이니까 쪼개면 얼마씩인가요? 16억을 2로 나눠봐. 8억. 자, 8억이죠. 그럼 각자 8억인데 8억에서 1세대 2주택일지라도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얼마를 빼주니까? 9억. 그럼 8억에서 9억을 빼면 없죠. 마이너스니까 0이죠. 그럼 세금 안 나오죠. 세금 안 나와. 그런데 16억을 단독 소유로 신청을 해봐. 단독 소유로 신청하면은 이제 얼마를 빼주는가? 12억. 그러면 16억에 12억 빼니까 얼마? 4억. 4억에 대한 세금 나버려요.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 금액이, 예를 들어 18억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 18억을 2로 나눠보세요. 9억. 그럼 거기까지는 안 나오죠. 공동 명의도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19억짜리를 단독 소유로 바꿔버리면은 12억을 빼니까 19억에서 7억에 대한 세금이 나버려요. 무지막지하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세금을 돈으로 떼우셔야 돼. 그러니까 세법을 내가 조금 어설프게 안다고 신청했다가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모의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 이거 단독 소유로 하는 게 유리하는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지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씩 눌러보고 세금이 얼마 나온가를 확인해서 그 세금을 토탈 액수를 보고 신청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럼 그 신청은 이제 몇 월 달에 해야 되는지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신청은 언제나 9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10월 달 아니에요. 9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9월 말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으로 과세 자료를 넘겨. 그러면
과세 자료를 지방이 국세청으로 이렇게 넘기기 전에 국세청 컴퓨터에서 이미 단독 서류로 바꿔놓으면 컴퓨터가 호환이 돼. 이제 넘어올 때 호환이 되니까 그래서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늦어버리면 안 돼. 늦어버리면은 국세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 컴퓨터로 넘겨주는데 그걸 9월 달에 넘겨줘요. 넘겨주니까 이미 이제 그 국세청에서도 그걸 신청을 받아놓고 있어야 되는가 안 받아놓고 있어야 되는가? 받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 너무 오고 나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시험 볼 때는 10월 달 신청이라고 나와. 여기는 9월이 아니라 10월 달 그러면 틀렸어요. 안 돼요. 그거는 10월 달 안 돼요. 9월 달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납세문자 특례를 신청했고 그 전년도에는 여기를 10월 달로 출제했고 여기 한번 출제했고 그다음에 특혜를 신청했어. 그다음에 이제 4번 봐봐요. 공동명의면 집안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각자 내야 된가요? 한 사람이 내야 된가? 각자. 원래는 각자니까 각자 내야 되겠죠. 그러면 단독 소유로 신청하면 이제는 각자 내야 되는가? 한 사람이 내면 된가? 한 사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 차례는 여기에 이제. 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럼 원래는 각자 계산했는데 단독 소유 신청이 돼버리니까 이제 단독으로 내 앞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 앞으로 모든 걸 다 더해가지고 토탈로 계산하시면 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분을 상대방 내가 내 단독 소유로 내 앞으로 신청했으면 상대 배우자의 지분까지도 뭐하여? 나한테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단독 소유로 바꿨을 때 세금 계산은 토탈로 계산한다? 나눠서 계산한다? 토탈. 단독이니까 한 사람 걸로 보고 토탈로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만 고지서가 나타오는 거예요. 각자 날라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총 세금을 계산해서 지분별로 고지서를 따로따로 발부합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단독 소유로 신청한 그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자, 이제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세부담의 상한은 그냥 세부담의 상한은 150%를 초과하면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합니다. 그럼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도 있어요. 있는데 단 주의할 게 법인들은 세부담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불이익이 지금 3가지나 나왔네요. 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얼마를 빼주고? 0을 빼주고. 법인은 세율을 적용할 때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적용하시고, 법인들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법인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토지로 가보죠. 자, 토지에 대한 세율은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개인 법인 소유를 따지지 않아요. 주택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지는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고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는 세율이 같다 다르다. 그런데 주택은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이 같다 다르다. 그럼 시험 문제 토지를 많이 물어보겠는가? 주택을 물어보겠는가? 주택을 많이 물어봐요. 주택인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은 상이하지만 개인일 때 토지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럼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먼저 가보세요.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 그러면 세율이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 그러면 1000분의 5니까 0.5에서
0.7%의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기 양가로 2번은 앞에하고 똑같아요. 토지에 대한 과세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린다.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자, 그러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안 나온다? 나온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아. 5억 초과분일지라도 이미 재산세는 냈어. 그러면 그 5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다시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똑같죠? 빼주는데 만약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서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상한을 적용한 걸 빼준다, 안 한 걸 빼준다? 한 거. 또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낸 게 있으면 가감 적용된 걸 빼준다, 적용되기 전에 걸 빼준다? 적용된 것을 빼드리겠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 종부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재산세로 부과된 게 있으면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는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적용이 됐으면 적용된 세액을 빼주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면 상한을 적용받아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은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한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세부담의 상한 이렇게 하세요. 재산세도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 종부세도 100분의 150. 단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있다, 없다?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이 있기는 있는데 단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든 별도합산 토지든 세부담의 상한은 무조건 100분의 150. 법인일지라도 100분의 150. 토지는 똑같아요. 법인 개인 상관없어요. 토지는 법인도 100분의 150, 개인도 100분의 150. 단 주택은 개인은 100분의 150, 법인은 없다. 자, 그다음 세율 다시.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은 0.5에서 0.7%.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마무리. 요 세율을 이걸 마무리하시면 이제 1시간 동안 배운 게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1시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개인들이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일반 법인이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 공공주택 사업자는 0.5에서 2.7,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면 0.5에서 2.7,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데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아무것도 아니죠. 요 4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시험도 주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율 같은 경우는 방법은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세율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세율 어떻게 저걸 다 암기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시험 끝나면 암기 안 해도 되니까. 시험 끝나면 보고하셔도 돼. 시험 볼 때만은 보고하면 안 되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이제 189일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요. 189일 있으면 시험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계속 암기를 해가지고 세율은 딱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기 바라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납세 절차부터 진행하죠.